안녕하세요. 미소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이제 냉동공학 첫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로 냉동의 정의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냉동의 정의를 먼저 보면 물체나 기체 등에서 열을 빼앗아 주위보다 낮은 온도로 만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이라는 건 저희가 보통 냉장고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내용물을 얼리는 게 냉동, 그리고 약간 상온에서 차갑게 유지하는 걸 이제 냉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은 냉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온도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그걸 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냉동 용어를 이제 좀 나눠 보면, 자, 밑에 냉각이라는 게 있죠. 자, 냉각 같은 경우는 주위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 물체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낮게 유지하는 것. 결국 이것도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냉동이라는 건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행위, 그리고 냉각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낮추는 행위, 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이라는 건 차갑게 저장을 하긴 하지만 물체가 얼지 않는 온도에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물체를, 피냉각물을 얼리는 거는 이제 동결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좀 나눠지는 게 틀려요. 자, 실무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냉장은 마이너스 5도씨 이상을 냉장으로 표현을 하고요. 냉동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모든 행위를 다 이제 냉동이라고 총칭하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저희처럼 뭔가 얼리는 걸 이제 냉동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0도씨 이하 온도를 냉동이라고 보통 칭하고요. 자, 동결이라는 건 보통 마이너스 뭐 30도 정도 이하부터 거의 동결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무에서. 근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교재에 나온 대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용어 중에서 제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빙기라고. 자, 제빙이라는 건 얼음 생산을 목적으로 물을 얼리는 걸 제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냉동 용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 냉동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방법. 첫 번째로 고체 융의 잡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자, 내용을 보면 0도씨 얼음 1kg이 융해될 때 79.68kcal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얼음을 놨어요. 근데 얘가 0도씨입니다. 100kcal라는 열량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이 0도씨의 얼음이 점점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녹으면서 잡열에 의해서 이 창고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창고는 열을 빼앗길 거예요. 그때 이 얼음이 1kg이었다고 한다면 이 창고는 79.68kcal라는 열량을 이 얼음이 융해될 때 잡열에 의해서 빼앗겼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냉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방법은 저희가 흔히 뭐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죠. 아이스박스에 물건을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얼음
얼린 걸 넣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들을 이제 차갑게 유지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다음 2번은 고체 승하 잡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뭐 승하 잡열을 이용하는 것 중에 좋은 예제는 드라이 아이스겠죠. 그래서 2번을 한번 읽어보면 비등점이 마이너스 78.5도인 드라이 아이스는 승하하면서 137kcal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창고에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놨다고 한다면 얘가 증기로 점점 변하면서 잡열에 의해서 이 창고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는데, 얼음 같은 경우는 녹으면서 79.68이었지만 얘는 137kcal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음보다 더 낮긴 하겠죠. 이것도 간단하게 이런 원리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3번 액체의 증발 잡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설명에 나온 것처럼 100도씨의 물 1kg이 증발할 때 539kcal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냄비에 물을 끓였을 때, 자, 냄비가 있고 이렇게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열량이 있겠죠. 불에 의해서 가열이 됐으니까 이 물이 어떤 열을 계속 받았을 텐데, 이 물이 100도가 돼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면 이 증발하는 순간 잡열에 의해서 열이 539kcal를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이. 그러면서 증발을 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물 온도가 10도라고 했을 때 10도에서 100도씨로 변하는 건 그냥 현열이에요, 단순히. 근데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변할 때는 잡열이죠. 그랬을 때 539kcal의 열량을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뒤에 이제 냉동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뭐 프레온이던 흡수식 냉동기든 전부 다 이런 잡열을 이용해서 물에서 증기로 변할 때의 잡열을 이용해서 냉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혼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낮은 융해 온도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얼음이 있습니다. 자, 얼음 같은 경우는 0도씨가 되면 점점 녹기 시작하죠. 근데 이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이 얼음은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얼음만 쓸 때보다 더 낮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정의를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혼합해서 더 낮은 온도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혼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낮은 융해 온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답은 2번 기한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인 방법에서 중요한 건 이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기한제가 과연 무엇인가 정도 필수로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계적인 방법. 자, 아무래도 이제 냉동공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인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증기 압축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증기 압축식이라는 거는 자, 이 증기를 압축해가지고 이 압축기가 그 기체를 내뿜는 건데 고압의 기체로 내뿜는 건데 뭐 자세한 건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증기를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증기 압축식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압축, 웅축, 팽창, 증발. 이렇게 네 가지 4대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냉매액의 증발 잡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방법에서 3번에 해당됐었습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증발할 때 539kcal를 흡수하는 것처럼 증기 압축식은 물이 아니라 냉매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냉매의 증발 잡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열 때보다 아무래도 많은 열량을 흡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증기 압축식. 증기 압축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압축식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압축기 같은 경우는 넓은 데에서 좁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려서 압축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압축기에서 토출이 된 냉매는 토출이 돼서 이렇게 코일을 지나서 얘가 응축기라고 하고요. 자, 응축기를 지난 냉매는 팽창 밸브를 지납니다. 자, 팽창 밸브 같은 경우도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을 통과했다 다시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시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팽창 밸브를 나온 냉매는 증발기를 거쳐서 압축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증기 압축식 4대 사이클은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되고요.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 사이클에서 냉매의 상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먼저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 기체 냉매가 응축기를 통과할 때는 고온 고압의 액냉매가 돼서 응축기를 나오게 돼요. 자, 응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액냉매가 된 냉매는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저온 저압의 액냉매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팽창 밸브를 통과한 냉매는 기체가 한 25% 정도가 되고요. 액 상태가 한 7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액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액냉매라고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기체 플러스 액 냉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온조합의 액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증발기를 통과한 냉매는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각 사이클 4대 사이클이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압축기는 냉매를 압축하고요. 간단하게 웅축기는 냉매를 웅축시키고요. 팽창 밸브는 냉매를 팽창시키고 증발기는 증발을 시키는 역할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며. 자, 그러면 왜 압축을 해야 되고 웅축을 해야 되고 팽창을 해야 되고 증발을 해야 되냐? 자, 먼저 압축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웅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증발기가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 곳이고 웅축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이에요. 에어컨으로 치면 웅축기는 실외기가 되는 거고요. 증발기는 실내기, 그러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게 증발기가 되는 건데, 자, 냉동 창고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가 현재 마이너스 10도씨고요. 자, 실외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아주 더워서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자, 냉매가 웅축기에 들어가서는 웅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체가 애기되는 거죠. 기체가 애기됐다라는 거는 온도가 식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외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그런데도 웅축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증발이 아니라 뜨거운데도. 왜 그러냐? 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 사람 기준이죠. 사람의 몸이 36도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는 온도가 적어도 80도씨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80도가 들어간 웅축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냉매는 8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35도에 공기와 열 교환을 하게 되면 냉매 기준에선 차갑겠죠. 사람 기준에서만 뜨겁다고 느껴지는 거죠. 뭐 60도 이 정도의 온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80도짜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사람 기준에서 당연히 뜨거우니까 이거 증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각자 이름의 명칭은 냉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냉매가 웅축되기 때문에 웅축기고요. 냉매는 35도랑 만나도 굉장히 차가운 온도예요. 따라서 웅축기에 들어가서 웅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실외기에서는 35도랑 만나서 열이 식기 때문에 웅축이 된대요. 그런데 냉동 창고에서는 마이너스 10도의 차가운 온도를 만났는데도 냉매가 뜨거워서 증발을 합니다. 35도에는 열이 식는데 마이너스 10도에는 오히려 열을 받아요, 냉매가. 왜 그럴까요? 자, 웅축기 전에는 고압 상태였고요. 증발기 전은 저압 상태입니다. 압력의 차이인데요. 자, 모든 물질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 증발점과 웅축점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웅축될 수 있는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35도로도 충분히 얘가 웅축을 합니다. 압축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반대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저압으로 변했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증발점과 웅축점이 같이 내려갑니다. 증발할 수 있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도로도 충분히 냉매는 증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매를 비롯한 물도 똑같습니다. 냉매는 압력에 따라서 증발할 수 있는 상태와 웅축할 수 있는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과 팽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저희가 아주 높은 산에서 냄비 하나를 놓고 물을 끓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100도씨에 끓던 물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죠. 높은 산은 100도에 끓던 물이 산 위에서는 90도씨에 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물에다가 라면을 넣어버리면 라면이 덜 익게 되겠죠. 밥을 하더라도 밥이 덜 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뚜껑에다가 돌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 냄비 뚜껑을 누르면서 냄비 내부의 압을 높여서 물이 끓는 점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밥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는 냄비 뚜껑 위에 돌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인데요. 자, 결국 압축기라는 건 압력을 높여서 응축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팽창 밸브라는 거는 결국 냉매의 압력을 낮춰서 증발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팽창을 하는 겁니다. 자, 팽창 밸브의 원리는 자, 요게 이제 모세관인데요. 굉장히 얇은 배관이에요. 이 넓은 곳에서 액냉매가 들어가요.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압력이 순간 상승하겠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팍 나오게 되면 25%가 거의 기체 정도로 변하고 나머지가 액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체로 변한 이 냉매가 잡열에 의해서 주변에서 열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75%의 액냉매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변해요. 그리고 일부가 기체로도 변했기 때문에 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압의 액냉매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저압이 된 냉매는 증발기로 가서 마이너스 10도의 공기와 만나도 또는 마이너스 20이나 30도 이렇게 낮은 온도의 공기를 만나도 증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압축기는 응축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 팽창 밸브는 증발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팽창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증발기에서는 냉매가 100%다 증발을 해야 압축기로 기체 냉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압축기에는 액냉매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모든 물질의 액 상태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표면 장력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액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건데 이 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습니다. 수면이 잔잔해요. 여기다가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면이 탁 튀다가 다시 이렇게 잔잔하게 변하죠. 돌은 가라앉고. 자, 이게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물이 있다고 하면 얘를 압축을 하려고 눌러요. 그러면 이 물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누르는 힘과 반대되는 힘으로 힘을 또 작용을 시켜요. 자, 만약에 이 압축하려는 게 압축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계에 무리가 가겠죠.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있어요. 이렇게 밸브가 있고 일로 이제 토출이 돼야 되는데 자, 기체 상태라면 이 기체가 분자끼리 더 가까워지면서 압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액이 차 있다면 이 피스톤이 물을 누르려고 하면 이 액체 상태의 냉매는 반대로 피스톤을 밀려는 힘을 작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스톤이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고 깨지게 돼요. 그렇게 압축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따라서 압축기에는 액냉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기체 냉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발기는 입구로 들어온 액냉매를 전부 다 기체로 만들 수 있는 용량이 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팽창 밸브에 대해서 금방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액냉매가 들어왔을 때 좁은 공간을 통과했다가 갑자기 넓어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현상을 교축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액이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다시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교축작용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팽창밸브의 원리가 바로 이 교축작용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교축작용이라는 건 액이 들어와서 교축작용이 되는 거지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팽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체는 이미 팽창이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팽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도 덜 떨어질 거고 압력도 덜 떨어지겠죠. 따라서 팽창 밸브에는 항상 액이 들어올 수 있게 응축기가 충분히 냉매를 액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국 압축기라는 건 응축기에서 응축이 더 잘 될 수 있기 위해 압축을 하는 거고 응축기는 팽창을 더 잘할 수 있게 냉매를 액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팽창 밸브는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을 잘할 수 있게 액냉매를 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증발기는 압축기가 더 압축을 잘할 수 있게 기체만 통과할 수 있도록 냉매를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4대 사이클이 조화를 이루면서 냉매 순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냉매를 순환시키는 건 아무래도 압축기겠죠. 피스톤이 계속 움직이면서 냉매를 계속 뿜어내면서 냉매가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증기 압축식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붙는 부속품은 뒤에 교재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에도 4대 요소가 있는데요.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생긴 걸 한번 보면은 자, 요렇게 자, 응축기 그리고 증발기 그리고 얘가 흡수기 이렇게 재생기가 있을 때 일단 밖에는 냉각탑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흡수식 냉동기가 있는데요. 일단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응축기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할게요. 자, 이쪽으로 냉매 증기가 옵니다. 응축기 쪽으로 냉매 증기가 오게 되고요. 냉매 증기가 오게 되면 얘가 이제 냉각탑인데요. 냉각탑에서 차가운 냉각수 물이 응축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냉매 증기는 응축이 돼서 액상태로 증발기 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차가워진 냉매 액이 되겠죠. 냉매 액은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부하가 되겠죠. 증발기에서 차가워진 물은 뭐 냉수로 쓸 수도 있고요. 방 안에서 다른 코일을 해서 팬으로 불게 되면 찬바람이 나오게 되니까 실내를 식힐 수 있는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증발기 쪽으로 떨어진 냉매액은 부하를 만나서 증발을 하게 되니까 다시 냉매 증기가 돼서 흡수기로 갑니다. 자, 흡수기로 가게 되면 흡수기 밑에는 희석 용액이 들어있어요. 자, 이 냉매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냉매 증기가 오게 되면 이 물질의 냉매가 다 녹아요.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고인 액을 펌프를 이용해서 올려요. 어디로? 재생기로 올리게 됩니다. 재생기로 올려서 막 뿌려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보일러나 그런 데서 나온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준다거나 또는 밑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버너로 데핍니다. 뜨겁게. 그렇게 되면 희석 용액은 끓지 않고 냉매가 더 먼저 끓어요. 그러면 다시 냉매가 분리가 돼요.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냉매가. 그래서 증기가 된 냉매는 다시 응축기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분리된 용액은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흡수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 같은 경우는 재생기와 흡수기를 계속 돌아요. 냉매만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다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열교환기 라고 해서 용액이 떨어질 때 뜨거워진 용액과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해서 식혀진 용액과 열교환을 하면서 열 효율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교환기는 효율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의 사이클은 일단 요렇게 돌아가고요. 자, 교재 38페이지를 계속 보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의 열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증기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모터가 돌아가게 되고 피스톤 같은 기계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흡수식 냉동기는 어떤 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버너같이 뜨거운 열로 인해서 재생기에다가 열을 가해주죠. 그래서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의 열을 이용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저온에서 용해되고 고온에서는 분리되는 냉매와 흡수제를 이용한다. 자, 증발기에서 저온으로 변한 냉매 증기는 용해과 같이 용해가 되고요. 재생기로 올라가서는 열을 가해지면서 고온에서는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고온에서 분리되는 냉매와 4개의 사이클을 도는 냉매와 흡수기와 재생기를 계속 순환하는 이 흡수제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자, 냉매가 암모니아일 때, 이 4대 사이클을 도는 냉매가 암모니아일 때는 이 흡수제로 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순환을 하겠죠, 물이. 자, 이 냉매가 물이 되면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나 황산을 쓰게 되고 또 냉매가 염화에틸일 땐 사염화에탄, 냉매가 메탄올일 때 흡수제로 치와 리튬 또는 메탄올 용액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표는 필히 외워두셔야 돼요.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요. 특징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발기는 냉매의 증발을 위해서
6에서 7mm Hg 정도의 진공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증발기의 내부는 냉매가 충분히 증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이 흡수기에서 용액 펌프 그리고 열교환기 거치고 재생기를 거치고, 자, 재생기 같은 경우는 발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생기를 거치고 응축기를 거치고 다시 증발기를 거친다. 이렇게 사이클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미음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도 돼요. 얘는 열교환기가 하나죠. 그리고 재생기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이 열교환기도 2개고 재생기도 2개예요. 자, 그래서 사이클은 흡수기, 고온재생기, 저온재생기, 그리고 응축기와 증발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중 효용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부터 알아보고 나서 제가 사이클을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비읍 쪽 보시면 흡수기와 재생기가 압축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기 압축식에서는 압축기가 있었는데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압축기가 없죠. 그 역할을 흡수기와 재생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이따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 흡수식 냉동기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겠죠. 그리고 이 열원이 증기일 경우에 전력 소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자동 제어가 용이하여 연료비가 적게 들어 운전비가 절감된다. 그냥 이 흡수식 냉동기를 작동시키는데 그 제어하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증기 압축식에 비해서 간단하겠죠. 자, 증기 압축식 같은 경우는 뭐 압축기도 돌려야 되고 뭐 전자밸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제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흡수식 냉동기는 뭔가 딱히 크게 위험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어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리을에서 바로 특징이 나오는데 과부하 시 사고의 우려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 같은 경우는 뭐 애압축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압축기가 파손되고 막 위험할 상황들이 많은데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음, 온도가 저하돼도 냉동 능력의 감소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기 압축식 같은 경우는 창고 온도가 내려갈수록 냉동기에 냉동 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흡수식은 그런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장점이겠죠? 자, 이제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적 개수가 낮고 설치 면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크다. 그리고 예냉 시간이 길다. 그리고 6도씨 이하의 냉수를 얻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대용량은 공냉식화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흡수제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자, 냉매와 비점 차이가 클 것. 자, 비점이라는 건 끓는 점인데요. 재생기에서 버너 같은 걸로 끓였을 때 냉매와 비점 차이가 커야 냉매는 빨리 분리가 되고 빨리 증발돼서 분리가 됐는데 용액은 계속 액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냉매와 흡수제가 끓는 점이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점 차이가 클 것. 이게 구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냉매와 용해도가 클 것. 흡수기에서 냉매 증기가 왔는데 이 흡수제가 냉매를 흡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용해가 잘 돼야 섞여서 펌프로 통해서 재생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냉매의 용해도가 클 것. 흡수제 구비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클 것. 그리고 용액의 증기압이 낮을 것. 일단 용액의 증기압이 낮으면 아무래도 안전상 더 좋겠죠. 그리고 점도가 낮을 것.
점도가 낮으면 순환하는데 그만큼 마찰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농도가 변함에 따라 증기압의 변화가 적을 것. 그래야 뭔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재생에 많은 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돼 있습니다. 자, 재생을 하는데 열을 조금만 써도 서로 분리가 잘 되고 하면 좋겠죠. 그런 걸 의미하고요. 자, 구성기기 설명. 자, 흡수기 같은 경우는 증발기에서 증발한 냉매를 흡수제랑 희석을 시켜서 섞는다는 소리입니다. 희석을 시켜서 희석 용액으로 만들고 이 용액 펌프를 이용해서 열교환기를 거쳐 발생기로 보낸다 돼 있고요.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흡수기에서 발생기로 이동하는 묽은 용액과 발생기에서 흡수기로 돌아오는 고온의 농축 흡수액을 열교환시켜 효율을 향상시킨다. 자,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발생기 같은 경우는 희석된 용액을 버너를 통해서 가열하여 냉매와 흡수제를 분리시키고 열교환기를 거쳐서 흡수기로 보낸다. 네, 용액을 흡수기로 보낸다는 뜻이죠. 자, 다음 응축기. 발생기에서 흡수제와 분리된 냉매 증기를 이 냉각수와 열교환시켜 응축 액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화를 시키고요. 자, 다음 증발기. 응축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증발기에서 이 냉수관을 통해 살포가 되고요. 떨어지니까 살포가 되겠죠. 자, 이 냉수로부터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증발을 하고 흡수기로 가겠죠. 이때 냉수의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림이 더 잘 나와 있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흡수기에서 밑에서 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서 두 개의 열교환기를 지납니다. 얘가 저온 열교환기, 얘가 고온 열교환기 쪽이 되겠고요. 자, 얘가 고온 재생기가 되겠습니다. 자, 흡수기에서 나온 용액이 펌프를 통해서 두 개의 열교환기를 지나서 고온 재생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고온 재생기에서 증발한 냉매는 여기 저온 재생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열교환을 한번 하고요. 응축기로 들어가요. 열교환만 하고 고온 재생기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고온 재생기에 있는 액은 고온 열교환기, 상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온 열교환기 하부에서는 저온 재생기 상부에서 뿌려지게 돼요. 자, 이런 배관이 그려지는 거고요. 자, 저온 열교환기에 있는 액은 흡수기에 뿌려집니다. 그냥 이런 구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건 두 개의 열교환기와 두 개의 재생기를 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에서 중요한 건 자, 다시 교재 38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특징에서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 니은에서 냉매와 흡수제. 자, 1번 특징에서 니은번에 냉매와 흡수제. 요거 필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자, 리을번. 사이클 필히 외워주시고 미음번 에서는 두 개의 열교환기와 두 개의 재생기를 사용한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요. 비읍. 흡수기와 재생기가 증기 압축식으로 따지면 압축기 역할을 하는 거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꼭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2번 장점에서는 기억, 진동과 소음이 없다. 요거 필히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장점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단점에서는 리을, 6도씨 이하의 냉수를 얻기가 곤란하다. 요 내용 중요하고요. 미음번. 대용량은 공랭식화가 어렵다. 요 내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더 되시면 니은이랑 디귿, 설비비가 큰 거랑 예냉 시간이 길다. 뭐 요 정도도 알고 계셔주면 좋아요. 네, 이 두 가지가 특히 문제에서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흡수제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구성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증기분사식인데요. 자, 증기분사식과 공기압축식 전자냉동법, 열펌프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냉동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포인트만 좀 뽑아 드릴게요. 일단 증기분사식 같은 경우는 뭐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요런 구조가 있는데 고압증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증발기, 그리고 얘가 응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고압증기를 여기 이제 이젝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젝터인데 고압증기를 강하게 토출을 시킵니다. 이젝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이 증발기 쪽은 순식간에 압력이 확 낮아집니다. P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코일과 열교환을 하게 되고, 열교환하게 된 물은 이제 다른 데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젝터를 통해서 응축기로 들어온 고압의 증기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이 된다거나 해서 또 순환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냥 바깥으로 배출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발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분사식 냉동기 설명을 보면 압축기나 버너 대신 이렇게 특히 이젝터를 사용한다. 이젝터를 통해서 고압 증기를 분사하면 부압이라는 건 마이너스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압이 형성이 되고 이때 증발기 내에 물 또는 식염수가 증발하여 그 증발 잡열로 인해 냉매가 냉각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딱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젝터를 사용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기 압축식 냉동기. 공기를 압축 후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이용하여 냉동 효과에 비해 많은 동력이 필요해 열 효율이 나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이 안에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얘를 강하게 압축을 해요. 근데 공기를 압축하는데 이제 힘이 많이 드니까 동력이 그만큼 뭐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 뭐 효율도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서 그냥 특징을 읽어 보시고 그 밑에 그냥 항공기에 이용된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 압축식 냉동기는 그냥 공기를 압축한다 요 정도 특징과 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기에 많이 쓰인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이상은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5번에 전자냉동법이 있어요. 자, 전자냉동법이라는 건 일단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면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시켜 직류전류를 흘리면 한쪽 접합면은 열을 흡수하고 다른 접합면은 열을 방출하는데 이를 펠티어 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두 금속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직류전류가 생성되는데 이를 열전 효과 또는 재백 효과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물질 하나가 있고요. 얘랑 같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고 얘랑 다른 물질을, 다른 금속을 이렇게 댑니다. 자, 금속 A, 금속 B예요. 그리고 얘도 자, 이런 구조로 예를 들어서 금속을 맞댔어요. A라는 금속, B라는 금속이 있고 두 개는 그냥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라고 치고 여기는 열이 전도될 수 있는 어떤 그냥 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DC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모이고 여기는 양성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전기가 흘러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쪽은 온도가 높아요. 근데 한쪽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걸 냉방에 쓰고 요거를 뭐 난방에 쓴다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사실 전기도 써야 되고요.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근데 그냥 전자냉동법 요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시켜 가지고 전기를 흘렸을 때 서로 온도가 다르게 되는 걸 펠티어 효과라고 하고요. 근데 이 금속에 열을 서로 다르게 했을 때 전기가 형성되는 거를 재백 효과라 그래요. 서로 반대예요. 전기를 먼저 흘리고 그 후에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게 펠티어예요. 이 특징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돼요. 전자냉동법은 사실 이런 구조도 모르셔도 돼요. 아실 필요도 없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흘렸을 때 서로 다른 그 두 금속체의 온도가 다르게 된다.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겁게 된다. 요게 펠티어. 근데 두 개의 금속을 서로 온도를 다르게 한 상태에서 맞댔을 때 DC 전류가 생성되는 거는 재백 효과다.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6번. 열 펌프인데요. 자, 교재 설명을 한번 보면요. 1번 냉동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웅축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방 밸브를 이용하여 냉방과 난방을 바꾼다. 성적 개수는 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자, 압축기에서 토출돼서 이렇게 사방 밸브를 통해서 일단 토출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냉방 사이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냉방 사이클의 경우 일단 토출된 냉매가 오른쪽으로 토출이 되고요. 여기가 실외 코일, 자,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먼저 냉방일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냉방일 경우에 토출된 고온 고압의 뜨거운 냉매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토출된 냉매는 실외 코일을 지나가지고, 자, 얘는 증기압축식으로 따지면 응축기였어요. 에어컨으로 따지면 실외기 쪽이고요. 이렇게 내려온 냉매는 체크 밸브로 들어갑니다.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해주는 밸브예요. 자, 얘는 팽창 밸브인데 이 팽창 밸브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여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체크 밸브를 통해서 수액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체크 밸브 같은 경우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렇게 팽창 밸브로 들어가면서 팽창을 하고 여기가 이제 실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증발기가 되기 때문에 차가워진 바람이 열교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포웨이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가. 자, 이제 반대로 이게 냉방 사이클이 아니라 난방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압축기에서 토출된 뜨거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쪽으로 갑니다. 냉방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지만 난방에서는 왼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서 실내로 가겠죠. 여기가 실내 코일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여기선 체크 밸브 쪽으로 가겠죠. 아까 팽창 밸브가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체크 밸브를 통해서 양방향 수액기를 거치고 이쪽에서는 팽창 밸브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외 쪽에 있는 코일이 이제 증발기가 되는 거예요. 차갑게 열교환을 하고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 펌프라는 거고요. 저희가 실무에서는 히터 펌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포웨이 밸브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아래쪽이 압이 높은 토출 부분이에요. 토출.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 여기 가운데 전자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변에서는 또 이렇게 얇은 배관이 여기로, 또 여기로, 또 여기로 이렇게 얇은 모세관이 이렇게 세 방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평상시에는 이 강한 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압을 계속 통과를 시켜요. 전자변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압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변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갔던 압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압을 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자변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포웨이 밸브 안에는 이렇게 생긴 어떤 공간을 가진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전자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토출 부분에 강한 압이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부속을 왼쪽으로 밀어요. 이 강한 압으로. 그렇게 되면 토출에 있는 냉매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자, 가운데로 들어온 냉매는 오른쪽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들어온 냉매는 뭐 오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통하게 되겠죠, 서로. 자, 근데 전자변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 압이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되면 방금 그렸던 그 그림이 그 부속이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여기서 압을 쏘니까. 그러면 이 토출 압은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 가운데랑 오른쪽이 서로 통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포웨이 밸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냉방과 난방 모두를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포웨이 밸브예요. 그리고 포웨이 밸브의 역할은 열 펌프에서 냉방과 난방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필수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41쪽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로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와 흡수 용액을 분리하는 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와 흡수 용액을 분리하는 기기. 아까 이렇게 흡수식 냉동기가 있었는데, 자, 재생기에서 버너를 통해 냉매를 증발시켜서 응축기로 보내고, 그리고 용액은 다시 흡수기 쪽으로 내려보내는 그 부분이 재생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재생기, 1번의 발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기는 다른 말로 발생기라고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발생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에 보시면 H2O, 물과 LiBr, 리튬 브로마이드입니다. 자,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계에서는 웅축 측에서 비체적이 커지므로 대용량은 공랭식화가 곤란하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특징에서 뭐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용량은 공랭식화가 곤란하다. 분명히 단점에서 분명히 찍어 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보기에서 대용량은 공랭식화가 곤란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2번을 보면 압축기는 없으나 발생기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압축식 냉동기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흡수식 냉동기는 전력을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증기식보다는 전력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H2O, 리튬 브로마이드계에서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죠. 자, 냉매가 물일 경우에는 흡수제로 리튬 브로마이드를 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맨 끝에 0도 이하의 저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점에서 분명히 6도 이하의 냉수를 얻기가 곤란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세 번째,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기의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자,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발생기. 얘가 흡수기죠. 그러면 증발기와 발생기 사이가 되겠네요. 그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2쪽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로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와 흡수제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요건 4번에 염화 에틸 같은 경우는 치와리튬이 아니라 사염화 에탄이었죠. 그래서 제가 표를 외우라고 한 거예요. 요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부합 작용에 의하여 진공을 만들어 냉동 작용을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증기 분사식이고요.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여기에 뭐 이젝터, 그리고 여기에 고압증기를 발사를 하면 일로 고압증기가 싹 이젝터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쪽에 공기들이 쭉 빨리면서 이 증발기 쪽에는 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부압이 형성이 돼요. 자, 이 원리로 이렇게 냉동 코일을 만들어서 냉동 효과를 얻는 게 증기 분사식이었죠. 그래서 부합 작용에 의하여 진공을 만들어 냉동 작용을 하는 것은 1번의 증기 분사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냉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